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매우 춥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생각나는 음식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굴인데 굴 전해서 드시는 거 참 맛있죠. 그런데 굴을 생으로들 많이 드시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사실 굴을 익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 생굴을 조리해 드시려면 손은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고 조리기구나 식기는 반드시 소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굴 당연히 맛있긴 하죠. 그래도 안전하게 이 겨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계속 추운 목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불안감 확산입니다. 네,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논란이 되고 있는 쿠땡이란 회사 이용하세요? 아유, 그럼요. 네. 거의 다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두 분 다 저는 안 하는데 저는 좀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용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3,37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3,370만 명분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 건 거의 전 국민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출된 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내 정보가 떠돌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나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또 신용카드를 분실한 게 아닌데도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 그리고 다크웹에서도 공공연하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거래된다고 하는 제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한국인 계정 판매글을 보면요. 30위안, 우리 돈으로 6,200원의 가격표가 붙여 있고요. 이 글에 100명 이상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걸 보면 유출이 돼서 그게 돌아다니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쿠땡 측에서는 결제 정보 유출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에 사건 축소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용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타 플랫폼과 달리 구매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계정이 뚫리면 이렇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일단 뚫리면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계좌나 신용카드 도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계정 비밀번호를 일단 변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탈퇴 후에 재가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조심을 앞으로 더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집단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숫자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이용자만 18,000명이라고 합니다. 개인당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한 10만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걸 떼고 나면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승소하더라도 조금 적게 받겠죠. 그 정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참여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 카페가 한 30여 개 가량이 되는데요. 회원 수가 지금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도 참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분쟁 조정 신청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는 지금 제가 18,0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수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소비자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밀번호 변경, 그다음에 탈퇴한 후에 재가입 아니면 탈퇴. 네. 예, 이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최대 징역 30년입니다. 네, 최대 징역 30년. 어떤 범죄에 관한 이야기죠? 혹시 두 분은 사기 피해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피해. 저 금융 쪽으로 그렇죠. 네. 저도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기 피해 받고 난 다음에 금액도 적지 않은데 예. 그 사기범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받는 형량을 보면 정말 화나죠. 박탈감이 느껴지거나 정말 화난다는 화납니다. 분 맞습니다. 네. 수억 원을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형량이 나오는 거 보면 징역 1년,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몇 년, 뭐 맞아요.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돈을 그냥 꿀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져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범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 사기를 칠 경우에 형량이 대폭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을 보면 사기범죄, 또 컴퓨터 등 사기죄, 준사기죄 법정형이 현행 징역 10년에서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앞으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에 대해서는 특정 경제법을 적용해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 사기 범죄 처벌이 약하다 정도가 아니고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이게 왜 그런지 너무 관대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화된 조치로 사기 범죄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형량이 올라가면 사기범이 치러야 될 대가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몇억 원을 사기를 쳤다. 그런데 내가 1년을 그냥 우리 몸빵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구치소나 형무소 가가지고 한 1년 살다가 나오면 되지. 이런 식의 것들이 또 다른 사기를 칠 수 있게 만드는 뭐랄까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범의 형량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사기를 칠 만한 동기가 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형법 개정안에 바뀐 부분도 굉장히 좀 반가울 만한 부분이지만 이 외에도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많이 샀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 폭력 피해자들한테까지 확대되는 특정 강력 범죄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할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 가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피해자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 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범죄 특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범죄들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네. 가정이 해체되거든요. 금방 잠깐 살다 나와가지고 또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들이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데 그럼요. 이거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벌한다니까 참 다행인데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벌하는 모습을.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돈 벌려면 서울로입니다. 네, 돈 벌려면 서울로.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근데 왜 집중하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일자리하고 수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통념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이 있는 인구는 약 19만 명이었는데요. 청년층이 13만 명으로 10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2022년에 약 2,400만 원에서 2023년에 약 3천만 원으로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평균 소득이 2,7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7.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가운데 약 34%는
소득 분위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상향 이동보다는 하향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과 산업 격차에서 기인한다. 그러니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부터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 외에 또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국가데이터처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네. 국가데이터처에서도 관련돼 있는 이 통계 조사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와야 서울 근처로 가야 돈을 번다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아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퇴직연금 찾아가세요입니다. 네, 제때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의 규모가 이게 상당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금융사에 보관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거나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 기준에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9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가 약 7만 5천 명이나 되고요. 1인당 약 174만 원의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퇴직 적립금이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보험과 증권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찾아줘야죠, 이거는. 네.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올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각 금융회사가 등기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왜 나한테 이런 거 통보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포인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네. 이것 말고도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제가 지난번에 그 은행 계좌에서 찾아가지 못한 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은행에 하나가 있는데 네. 우체국에도 있더라고요. 180원인가. 아, 180원.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트 인포? 네, 어카운트 인포 아 거기 들어가. 앱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운 받으셔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겁나는 게 거기서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니까 네. 요것도 이용해서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하고 여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유 세상에 험해가지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정말 춥습니다. 오늘 날씨 중요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여전한 한파특보 속에 전국 대부분 눈이 내리면서 서울에도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다가 그칩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흐려지면서 중부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8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 남부는 1cm 안팎에 내리면서 올해 첫눈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은 낮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 광주와 대구가 6도에 그칩니다. 내일까지는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다시 아침에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피부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또 시각적인 노화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피부 노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피부 노화의 정체부터 이 온몸을 망가뜨리는 무시무시한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가겠습니다.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은 무려 6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한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피부가 유독 그렇습니다. 맞아요. 특히 베개 자국이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얼굴에 생긴 베개 자국이 오래 가는 것은 안타깝게도 피부 노화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심하는 순간 확 늙어버리는 피부 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무척이나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피부 노화의 증상이나 신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피부 노화는 여러 증상이 쌓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한 주름이고요. 얇아진 피부, 피부의 건조함과 푸석함,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으로도 나타납니다. 또한 이 귤 껍질처럼 커진 모공 역시 피부 노화로 인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다고 해서 아니 모공이 왜 커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모공을 지지하던 콜라겐 구조가 힘을 잃으면 모공 주변을 둘러싼 피부 조직의 치밀함도 줄어들게 되고요. 점차 중력의 방향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전적인 이유나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 등의 다양한 내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점점점 나빠지죠. 보기가 영 좋지 않긴 한데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공은 피지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넓어지게 되면 그 안으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모공은 한 번 커지면 다시 작아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관리하며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 피부 모공이 많이 커졌는지 확인해 볼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항목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안 후 1시간 이내에 T존이 번들거리고 오후가 되면 했던 화장이 들뜬다. 두 번째, 코나 뺨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자주 보인다. 세 번째, 모공 주변의 피부가 붉거나 울퉁불퉁하다. 모공의 모양이 물방울의 모양으로 늘어져 있다.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다. 흡연이나 음주의 빈도가 작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저는 6가지 항목 중에 5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 4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을 할 때 피부 노화, 즉 모공이 커졌음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임상적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데요. 특히 화장을 했을 때 코 주변의 이 나비존이 울퉁불퉁해진다거나 요철에 메이크업이 끼는 등의 증상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피부 진단 측정기를 통해 병원에서 모공의 숫자와 크기를 확인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모공이 많이 커진 경우 이걸 줄이는 치료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커져버린 모공은 다시 줄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부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는 치료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네. 예전에는 DNA나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서 간접적으로 콜라겐을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콜라겐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해서 늘어났던 모공을 좁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의 탄력과 두께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세바늘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모공 주변의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과 주사와 고주파를 동시에 시술할 수 있는 디바이스 치료 등 커진 모공을 개선시키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정말 많은 치료법이 나왔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어떤 건가요? 바로 예방입니다.
피부 노화와 그로 인해서 커져 있는 모공은 항노화 치료가 필요한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즘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그러면 모공이 확장되어서 속에 차 있는 피지를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모공이 커지는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꼭 찬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보습제를 바르는 등 보습에 신경 쓰는 습관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김한샘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의사의 본질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노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이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의사로 남고 싶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김한샘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성윤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 어떤 걸까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 체온 조절과 같은 생명 유지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경체계가 있어요.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엔 온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유지, 와, 정말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장 박동과 호흡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는 등 특수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모하도록 하는 게 교감신경이라면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능을 해요. 잠을 자거나 안정을 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좀 상반되는 개념인가요? 맞아요. 이 두 가지 신경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만 몸 안의 상태가 일정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온몸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만성 피로, 설사, 변비 등의 과민대장 증후군, 두통, 수면장애, 두근거림, 수족냉증 등을 겪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온몸을 망가뜨리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 때문인지 모르고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유전적 소인이 원인일 수 있고요. 혹은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온갖 다양한 검사를 시행해도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네. 체질적으로 약하고 예민한 탓이라 치부되기도 합니다. 근데 의심이 된다고 해도 바로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발견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그러면 간단히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항목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다,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자주 든다, 변비, 설사 등이 반복된다, 자주 깬다. 보통 4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서 검사할 때마다 늘 정상으로 나온다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항목이라도 심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도 전문의와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은 되지 않지만 나는 계속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겼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안정제나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등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심파세틱 너브 인트라먼트 포인트 인젝션,
즉 스냅피 치료를 시행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교감신경 포착점 주사인데요. 교감신경을 압박하는 근육에 포도당 등을 주사하여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해소하고 교감신경이 지배하는 혈관을 확장하여 순환 회복에 도움을 주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을 극대화시키는 치료법이죠. 포도당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자율신경 기능 이상 예방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평소에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할 때는 저염식, 저카페인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고요. 교감신경 압박에 관여하는 근육들 중 스스로 만지기 쉬운 두판상근이나 승모근 등의 근육을 자주 풀어주면 증상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누워서 다리 올리는 동작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성윤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저를 만나는 모든 환자분들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저 또한 의사로서 더 큰 행복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최성윤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구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자, 건강 리모델링 오늘 주제는 뭔지 힌트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회식인가요? 회식이네. 파도타기인가요? 물놀이? 알코올 연말 중독. 송년회다. 그렇죠. 이제 12월 되면 저런 자리 많잖아요. 파도 타기 하기엔 저 양이 많다. 너무 강하게 갔나? 네. 아니면은 술이 탁 나왔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오늘 주제예요. 알코올 간 중독. 건강. 뭐 이런. 자, 일단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이어서 볼게요. 네. 어우, 뭐가 많아. 맛있겠다. 최고의 술안주? 이게 안주거리인가 봐. 피자. 최고의 술안주다. 네. 해장에 좋은 음식? 근데 마지막에 이제 케이크를 케이크. 보니까 뭔가 연말 파티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파리. 저게 다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자, 12월 되면서 이제 송년회 자리 엄청 많으실 텐데요. 거기다가 함께 좀 뭐 즐거운 자리에서 늘 곁들이는 술까지 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모임 많은 연말연시에 혈당 적신호를 꺼라. 걸린다. 꺼야죠. 맞아. 12월부터 1월까지 아마 달력 빼곡하게 스케줄 적어놓으신 분들 많을 맞아요. 거예요.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까지 뭐 빼곡하죠. 만날 사람 많죠. 그렇죠. 아니 직장인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부님들도 요즘에 대화해 보면은 벌써부터 12월이 다 찼어요. 부부 동반 모임도 있죠. 동네 친구들 모임도 있죠. 연말 모임이랑 연시 모임이 지금 벌써 다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되게 집순인데도 아무리 모임을 추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 되더라고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연말연시에 모임과 이 술자리 약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 빈도를 물었는데 주 2, 3회가 44.7%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주 1회가 23.2%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주 1회 이상의 약속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즐거운 자리를 하는 이유가 깨끗하고 또 즐겁게 연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 그럼 좋은 마무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모임이 되면요. 좀 들뜨게 되니까 평소보다 과식하고 과음을 하는 경우들도 맞아요. 많아지죠. 또 이때 우리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찾다 보니까 유독 탄수화물이 많고 또 정제 탄수화물이나 맞아. 당이 많은 음식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약속 앞두고는 체중 좀 조절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점심 거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있거든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혈당에 더 악영향이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혈당이 좀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연말에 모임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좀 이제 그 귀가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좀 늦게 잠자리 좀 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취침을 하시거나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 조절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 당뇨병 환자분들은 좀 늦게 주무시게 되면요 새벽에 좀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저혈당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혈당을 또 확 올리게 되죠. 그러면 네. 아침은 오히려 약간 고혈당으로 가는 이걸 이제 소모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모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아침에 고혈당 상태가 되는 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에 좀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면은 중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당뇨라든지 혈당 관리에 좀 적신호가 켜질 수 있겠죠. 네. 저도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송년회나 연말 모임에 딱 가면 일단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죠. 이 행복한 사람들이랑 만났잖아요. 그럼 평소에 1인분을 먹었다면은 시너지가 나가지고 2, 3인분을 먹고도 2차 가자, 3차 가자 이렇게 맞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한 식습관이 혈당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오늘 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특히 혈당을 올리는 송년회 음식들 사실 저는 그냥 모르고 싶어요. 네. 모르고 먹고 내 싶긴 마음이랑 합니다. 똑같아. 그래도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본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연말 송년회 때 또 많이 평소에도 즐겨 먹는 한식, 중식, 일식 중에서 어떤 것들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자, 혈당 많이 올리는 송년회 음식 가장 첫 번째 한식은요, 바로 소곱창구이의 볶음밥입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네. 그럼 무조건인데 먹고 볶음밥. 네, 일단 지방 함량이 높아서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네. 전체 지방 함량이 이 중량당 한 30% 정도 해당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 상승도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곱창 말고 대창도 많이 먹잖아요. 너무 맛있어. 대창은 더 기름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한데 벌써 근데 소곱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볶음밥까지 볶아 먹어줘야 여기 진정한 한국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볶음밥까지 같이 먹게 되면 이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전제 탄수화물의 단순당 거기에다가 이런 고칼로리의 지방 음식들이 합쳐지면 이제 최악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저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나트륨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혈당 상승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뭐 채소 같은 것들을 좀 곁들여서 드신다거나 네. 마지막에 볶음밥 볶아 드시는 건 조금 양을 좀 줄여서 먹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조금 줄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골에 당면도 안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일식 같은 거는 괜찮지 않을까? 자, 혈당을 올리는 일식도 있죠. 혈당을 올리는 일식은요, 바로 초밥입니다. 밥이 들어가서 초밥이요? 그런가? 일단은 여기 생선살은 단백질인데도 혈당을 많이 올리나요? 초밥을 흔히들 건강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네. 겉보기와는 다르게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오. 자, 밥이 이만큼 있고 그 위에 회가 한 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밥이 백미와 찹쌀을 섞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이 주가 됩니다. 거기다가 설탕과 식초로 양념을 하기 때문에 당질 함량도 높죠. 즉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데 여기에 당분이 더해진 조합이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그래도 생선이 주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오메가3가 이걸 좀 상쇄하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상세하게는 조금 적은 양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한 점 정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너무 높고요. 또 차라리 회를 먼저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같이 드셨을 때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더 빨리 소화가 되거든요. 단백질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순서를 좀 생각해서 사시미를 먼저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초밥이 일반 초밥 말고 연어 마요, 참치 마요, 뭐 장어 소스 이런 것들 있죠. 소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방질과 당량, 뭐 설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또 보통 샐러드 같이 나오니까 샐러드 같은 거 같이 곁들여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는데 어디까지 저를 실망시키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혈당 올리는 송년회 음식
중식 한번 가보죠. 중식은요? 중식은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한식이나 아니면 일식에 비해서는 이제 혈당을 좀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솔직히 사실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간 뜻밖의 음식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마파두부입니다. 네? 선생님 두부잖아요. 두부. 두부 그렇죠. 두부는 단백질이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부는 단백질이고 또 이렇게 음식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채소들,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너무나 맛있게 들어가 있는 바로 소스, 이 전분 소스가 문제입니다. 절쭉 예, 소스. 이 전분 소스 자체가 이제 뭐 포도당으로 변해서 이제 우리나라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밥이랑 같이 있는 거 방금 나왔었는데 네. 밥을 많이 이렇게 비벼서 많이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면은 아무래도 밥 자체가 이 정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식을 드시기 위해서 중국집에 가셨다고 하면은 청경채 볶음 같은 이런 채소 요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산물 요리 많잖아요. 새우 요리라든지 이런 요리들을 같이 좀 주문하셔가지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 잘 주의하셔가지고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곱창도 뒤에 볶음밥, 그다음에 초밥에 그 밥, 그리고 밥이 지금 맛있거든요. 말씀하신 마파두부의 그 밥, 흰 쌀밥. 그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게 혈당 스파이크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 우리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롤러코스터 그림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혈당이 이렇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일반적으로 밥을 먹으면 흡수가 될 때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몸에서 쓰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포도당을 잘 전환시켜서 쭉 떨어지게 되고 또 저녁 식사하면 살짝 오르고 이런 완만한 형태로 되는데요. 자, 이런 정상적인 일반적인 혈당 말고 이런 건강한 사람들도 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네. 또는 지나치게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아까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확 치솟죠. 와. 자, 이런 롤러코스터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겠어요. 진짜 확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죠. 우리 몸에서 받는 부담도 큽니다. 그러면 또 떨어진 걸 보상하기 위해 또 배고파지니까 확 많이 먹고 또 떨어지고 몸이 받는 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과도하게 당을 섭취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 높아진 혈당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거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베타세포도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기거나 인슐린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후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겠죠. 네. 그게 바로 당뇨로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런 혈당 스파이크 누적되면 얼마나 위험이 커지는지 시각적 예시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지금 달걀을 준비했는데 이걸 혈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먼저 스파이크가 없을 때,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달걀이 별로 금도 가지 않고 멀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높은 높이에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네, 아이고. 이렇게 바로 산산조각 나버리죠. 아이고 산산조각. 자, 이렇게 높은 높이에서 계속 떨어뜨릴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도 그만큼 더 과부하를 겪으면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몸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암이라든지 당뇨 또 먼 미래에는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게다가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돌연사까지도 일으킬 수 있죠. 네, 영상을 보니까 확 이해가 돼요. 네. 혈당 스파이크 관련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말연시 모임을 안 나가고 혼자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또 만날 사람들은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이 모임에서도 혈당을 지키는 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치 선생님들이 준비하셨는데 양경 선생님 먼저 좀 예. 들려주시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 송년회에서 술 정말 잘 드셔야 되는데 양기영의 송년회 혈당 건강 꿀팁. 꿀팁. 바로 술은 신중히 마셔라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술을 뭐 피할 수는 없죠. 우리 모임 가서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즐겁기 위해서 술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 네. 술을 좀 신중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간이요 술을 해독을 하게 되죠. 해독의 장기로 유명한데 동시에 또 이 간이요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술은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반대로 또 너무 떨어뜨리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을
드실 때 이제 안주를 같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죠. 하지만 간이 이제 포도당 생성을 하는데 그것이 억제가 되게 되면 또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높아질 수도 너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음주 후에 밤이나 새벽녘, 아침에 이렇게 저혈당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뇨병 환자시라면 음주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신중히 마셔라. 조제할 때도 신중하게 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술 드시고. 수다도 좀 많이 떨면서. 자, 네. 이번에는 민희연 선생님의 꿀팁입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는 송년회 혈당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은요. 바로 칼로리에 집착하지 마라입니다. 아니 집착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왜냐면 많이 먹다 보면 살이 2, 3kg가 훅 찌거든요. 맞아요. 칼로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체중 관리한다라고 할 때 좀 칼로리 수치에 많이 집착하시고 이걸 통해서 살을 빼려고 하세요. 사실 지나치게 칼로리를 걱정한다라고 하면 영양소들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 몸 입장에서는 뭘 먹었어도 안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 더 배고픔을 많이 유발해서 다른 영양소들을 몸으로 흡수시키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칼로리에 대한 죄책감이나 강박이 너무 심해지면 여기에 따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또 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보상적으로 폭식증이나 거식증과 같은 식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칼로리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사실 체중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칼로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혈당 관리거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혈당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에 음식을 딱 먹는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즉각적으로 써야 되는 포도당들은 바로 쓰겠지만 대부분은 나중을 위해서 저장시켜 놓으려고 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인슐린이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냐면 이 포도당을 글라이코겐 형태로 만들어서 간이나 근육이나 이런 곳에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빨리빨리 필요할 때 용이하게 뺏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문제는 저장하는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먹었을 때는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고 글라이코겐만으로도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지만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도 남는 양이 있잖아요. 이때는 장기 저장소로 갑니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우리의 뱃살로 가거나 허벅지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이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너무 높아지니까 말한 대로 글라이코겐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요. 내 몸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일수록 우리 몸은 열을 태워내는 것보다는 열을 저장하는 형태로 더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겠죠. 게다가 또 몸의 측면에서 봤을 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엄마 잔소리처럼 인슐린도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더 이상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만 찌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까지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나중엔 당뇨의 위험성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음식의 질과 또 종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회식 자리에서 내가 메뉴를 고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나와 있는 것 중에 당지수, GI 수치가 낮은 음식을 먼저 드시고 가급적이면 채소, 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드신 후에 나중에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정말 가려 먹을 야채가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흰쌀, 빵이나 아니면 밥, 또 주스 같이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죠. 네. 칼로리에 집착하지 마라. 안 돼. 장민욱 선생님. 장민욱의 송년회 혈당 건강 비법 꿀팁은요.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입니다. 송년회 때 제일 힘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술 마신 다음 날은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 술 먹을 때 많이 먹었으니까 다음 날 다시 바짝 다이어트 해야지가 아니라 늦었어. 맞아. 오늘까진 먹어. 그러면서 네. 흰쌀밥도 먹고 막 단 것도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 이제 완전히 망했어. 그냥 루틴으로 원래 잘 건강했던 루틴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 몸의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한 GI 지수가 좀 낮은 음식들을 잘 먹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술자리도 2차, 3차, 4차 이렇게 많이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즐기지 마시고 적당히 기분 좋을 때까지만 딱 먹고 집으로 일찍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년 회식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세 분 선생님들이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건강이 무너졌다가 다시 제대로 리모델링한 주인공이 있어서 만나볼 텐데 먼저 문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하영의 나이는 65세고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7시간, 그리고 전당뇨 있었고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으셨네요. 네, 이랬는데 어떻게 건강을 리모델링하게 됐는지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우아한 몸짓으로 단아한 움직임을 그려내는 하영애 씨. 아름다운 몸매 덕분에 고운 춤선이 더욱 돋보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무용 하고 있어요. 건강 챙기면서 한국무용을 취미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한국무용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영애 씨의 일상에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녀의 일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한 50대부터 조카를 키웠거든요. 흰쌀밥에 뭐 고기, 생선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줬거든요. 애들이 남긴 밥도 먹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살이 10kg 정도? 그 정도 찐 것 같아요. 육아의 기쁨과 맞바꾼 체형 변화 뿐만 아니라 혈당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답니다. 살이 급격하게 찌니까 주변에서 혈당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복 혈당이 120이 넘었어요. 선생님께서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기보다는 스스로 혈당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혈당 관리와 함께 체중 감량에 돌입한 영애 씨. 꾸준한 노력 덕분에 건강한 몸매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가는 세월을 붙잡고 건강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영애 씨가 가장 먼저 한 일.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먹어야지. 남았잖아. 벌써 가? 제 밥도 있었지만 애들이 남긴 밥도 있고 흰 쌀밥을 2공기씩이나 먹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아이들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것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습관이 이어지며 결국 혈당 건강이 무너지고 자연스레 체형에도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영애 씨는 어떻게 혈당을 잡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먹는 밥부터 변화를 줬다는 영애 씨.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풀만 먹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맛있는 밥은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밥을 바꾸는 거였어요. 원래 먹던 흰 쌀밥에서 파로밥으로 바꿨는데 파로에 식이섬유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건강한 탄수화물을 찾아보던 중 알게 됐다는 파로. 처음에는 백미와 파로를 7대3으로 섞어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6대4나 5대5로 섞어 먹고 있어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쫀득한 식감 덕분에 먹는 재미도 있다는데요. 다른 잡곡밥보다는 까끌까끌하지 않고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숟가락씩 먹게 돼요. 든든하게 파로밥도 한술 떴겠다. 함께 곁들일 메뉴 준비를 서두르는 영애 씨. 오늘 메뉴는 불고기랍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고기나 반찬 다 먹거든요. 그런데 밥만 파로로 바꿔줬어요. 주부 구단답게 순식간에 불고기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밥그릇이 2개인 걸 보니 기다리는 이가 있는 모양인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 왔구나. 아유, 점심 식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위였네요. 어떻게 배고프겠다. 오늘 많이 바빴어?
아, 네. 오늘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아직 밥 못 먹었어요. 그래. 드시죠, 어머니? 네. 그래, 먹자. 시간 맞춰 준비한 따끈따끈한 밥에 고기까지. 사위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어머니,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혈당이랑 다이어트 걱정하느라고 식탁에 맨날 야채 그런 거밖에 올려놓을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위 맛있는 밥도 차려줄 수 있고. 어머니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 챙기시냐고 식단 관리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제 괜찮으시죠? 내가 젊지도 않은데 풀만 먹고 막 오이 당근 막 이런 것만 먹고 하다 보니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더 살이 찌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흰쌀밥을 파로 밥으로 바꿨거든. 그랬더니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 어머니 어쩐지 더 건강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파로살 덕분인 것 같네요. 점심 식사 후 배웅도 잊지 않는데요. 어머니 오늘 덕분에 점심 잘 먹었습니다. 그래, 얼른 가. 네. 응. 사이 잘 가. 집으로 돌아가는 영애 씨. 그런데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오르고 또 오르고 숨이 찰 법도 하건만 계단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운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계단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영애 씨.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하루. 벌써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파로 리소토라는데요. 요즘 영애 씨가 즐겨 먹는 메뉴랍니다. 일반적인 리조트는 저녁에 먹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파로 리조트는 혈당 걱정도 없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 주니까 식단 조절에 정말 좋더라고요. 평소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며 혈당과 체중 조절을 할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영애 씨. 식사 후에는 혈당 체크도 잊지 않는데요.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던 예전과 달리 정상 수치를 보여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네요. 열심히 건강관리한 덕분에 즐거운 생활을 나날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려고요. 화이팅!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상을 되찾고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영애 씨.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우와. 체중 감량 물론이고 혈당 수치까지 진짜 잡았어요. 예. 비포 애프터 사진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뭐 원래도 사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니까 너무 우아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소매 없는 드레스 어울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못 입는데 자신감이 확실히 드러나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살도 확 빼고 혈당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 물론 뭐 무용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파로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인공이 먹었던 이 파로 어떤 곡물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요즘 저속노화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서 흰쌀밥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대 곡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제가 좋은 곡물을 선택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정분의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당이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단백질이나 미네랄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풍부해야겠죠. 네 번째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품까지도 고르시면 딱 좋은데요. 여기에 부합하는 게 바로 해외에서는 엠버밀이라고도 불리는 파로입니다. 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12,000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던 최초의 고대 곡물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율리우스 카이자르 시저,
황제가 사랑했던 곡물로도 유명하죠. 이집트를 침공한 이후에 이 파로를 로마로 가지고 오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에 로마 군대의 주식이 됐고요. 또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제사 음식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을 했을 만큼 그 가치를 많이 인정받았는데요. 파로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비타민은 물론이고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과 당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또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웰빙 곡물입니다. 네, 로마 시대부터 사랑받았던 곡물. 그럼 파로는 어느 지역에서 잘 자라요? 네, 이탈리아에도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이탈리아도 네. 이 종단하는 아펜니노 산맥이 있는데요. 이 아펜니노 산맥 주변에서 굉장히 잘 재배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토스카나 지역에서 재배가 잘 됩니다. 이곳이 좀 고도가 높아서 춥고 또 건조하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잘 이제 재배가 되는데요. 자, 이쪽에서 나오는 이 토스카나 지역의 파로는 EU의 법령에 따라서 화학적 살충제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가이드에 따라서 종자를 선별했고 또 이쪽 농학 박사께서 직접 이 모든 재배 과정을 관리하는 만큼 현대 곡물인 쌀만큼 이 DNA 변형이 없고 그 DNA가 잘 보존된 채로 재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그 주인공은 조카들이 남긴 밥, 그 밥을 먹다가 살이 좀 찌셨다고 했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요, 아이들 남긴 밥 먹다가 살쪘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 엄마들 특히. 정말 맞죠. 이렇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 먹던 건데 하면서 이렇게 막 먹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다 자기가 원래 먹던 걸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라는 내 생각에. 밥대로 또 비워야 네, 되거든요. 그럼요. 먹을 거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먹다 보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은 탄수화물 섭취량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요 하루에 100g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요 307.8g으로요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인데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특히 많은 연령대가 바로 우리 오늘 보였던 이 사례자님처럼 이 60대 여성들이 가장 이게 많이 섭취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게 경년기를 겪으면서 신체 변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 건 신진대사는 좀 떨어지게 되고 이 많이 드셨던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의 이제 원인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또 당뇨병과 비만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을 올리지 않은 음식을 드시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당 곡물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파로의 당 함량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다른 곡물에 비해서 더 낮은 편입니다. 자, 당 함량을 이제 같은 용량당 비교를 해보면요. 파로 같은 경우는 100g 기준으로 2.4g으로 꽤 낮은 편인데요. 이게 완두콩보다는 1.6배, 또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퀴노아보다 2.2배 낮고요. 또 다른 건강 곡물로 알려진 카무트보다도 3.2배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 곡물의 섭취가 당화혈색소, 인슐린 수치, 또 공복혈당과 같은 다양한 당뇨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의 질을 평가할 때 GI 수치, 당 지수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55 이하였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다라고 하는데 파로의 GI 수치는 40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분은 정말 밥만 흰쌀밥에서 파로밥으로 바꾸셨거든요. 이걸 먹었을 때 혈당 차이가 나나요, 식후에? 그럼요. 쉽게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파로로 만든 밥과 일반 그 백미 섭취 후의 혈당 차이를 비교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분은 공복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인 정상 혈당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100 미만이시죠? 자, 정상 혈당을 가진 분이시지만 백미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백미밥을 드시고요. 자, 식후 혈당을 재봤을 때는 공복 혈당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크고 올랐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로밥을 준비해봤어요. 파로밥을 먹고는 어떤 혈당의 변화가 있을지 역시 식후의 혈당을 측정해 볼게요.
반만 바꿨는데 혈당이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두 수치를 비교해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음식 관리, 음식 종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어떤 음식은 이렇게 딱 먹었을 때 많이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로 주인공 말에 따르면 포만감이 오래간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자, 파로는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아서 이 포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파로 식이섬유가 이 현미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현미의 약 2.16배, 백미의 약 2.34배 수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아무래도 이 소화 속도가 느려서 포만감이 쉽고 빠르게 올 수가 있죠. 파로에는 특히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물을 흡착하고 점성이 높아서요. 소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포만감이 느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식욕이 저하되고요. 과식을 덜하게 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추고요. 또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 생겼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혈당 스파이크 낮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포만감도 길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면서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가 있죠. 이 전당뇨에 해당하는 환자분들 55.5세 평균 나이에 11명을 대상으로 아라비노자일란을 섭취를 좀 시켜봤더니 6주 동안 섭취시켰던 이 아라비노자일란 섭취군에 이 혈당 상승 폭이 상당히 적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식후 혈당 상승이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포만감을 우리한테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그렐린 수치도 굉장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배고픔을 좀 덜 유발하게 되고 포만감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반 정제 탄수화물에는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뭐 안 좋다, 혈당 관리 안 좋다 하잖아요. 파로는 좀 뭐가 달라요? 일반 곡물은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반해서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전분과 저항성 전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작용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는 다르게 장에나 위에서 이렇게 쉽게 소화되지 않고 거의 대장까지 쭉 내려가요. 거기서 천천히 발효되면서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이에요. 반면에 일반적인 곡물에 포함된 전분은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에 포도당 형태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도 유발할 수 있고 지방으로도 많이 쌓이고 살도 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과 다르게 저항성 전분이 많다. 우리 몸에 일단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유의하고요.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지방으로의 전환까지 줄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식이섬유와 비슷해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모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럼 다른 곡물과 비교했을 때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예, 100g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이 파로의 저항성 전분 함유량을 1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백미는 0.64g, 현미는 2.63g이 들어있었는데 파로에는 무려 21.2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것을 비교가 안 되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항성 전분이 이 대장 안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될 때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비만을 예방하는 열쇠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방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짧은 단자를 쓰니까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지방 사슬산을 말을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잘 축적이 되지 않고 잘 배출이 되고 몸에 쌓이지 않고 또 이것이 또 인슐린 작용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 세포에요. 자, 너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영양 먹었으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이런 신호들을 계속 몸속 세포 전체에 주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이 지방의 축적을 막고 식욕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네. 나이가 들수록 또 근육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네. 파로에는 단백질이 얼마나 있어요? 이 파로를 다른 작물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감자에 비해서는 약 7.3배 정도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요. 완두콩에 비해서도 2.6배, 또 시금치에 비해서 4.3배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뭐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혈당을 높이는 데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또 근육량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근육량이 많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내장 지방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따라서 단백질
단백질을 많이 보충함으로써 포만감도 유지하고 근육량도 지켜낼 수 있고 건강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8호로 만든 밥이 저희 앞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8호하고 백미를 보통 3대 7 정도의 비율로 이제 섞어서 하는데 취향에 따라서는 5대 5나 거꾸로 이제 8호를 더 많이 해서 7대 3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8호 이 쌈에다가 8호 이 밥을 넣고요. 취향에 따라서 고기나 쌈장, 된장 같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드시면 정말 훌륭한 쌈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요? 보이거든요. 톡톡 터지는 게 맛있다. 먹기도 편하고. 쌈밥 2인분 추가요. 너무 맛있어요. 이 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바로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뭐 있어요? 일단 이게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섭취에 유의가 필요할 수 있고 원산지 또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지 고려해 보시고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겨울이긴 하지만 이 정도 추위가 맞나 싶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2도로 뚝 떨어져 있고 체감 온도는 바람이 불면서 영하 1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 방한용품 착용하셔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갔는데요.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던 눈은 오늘 아침까지 제주와 울릉도, 독도에 더 내리다가 그칩니다. 1에서 5c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8c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 그 밖에 남부지방은 1cm 안팎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첫눈이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은 낮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 광주와 대구가 6도에 머뭅니다. 내일까지는 이맘때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곳곳의 다채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죠.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다정한 예인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와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2025 코리아테크 페스티벌이 오는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산업기술 R&D 종합대전과 대한민국 기술 사업화 대전을 통합해 마련됐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술 개발 분야만큼은 전파와 이익을 통해서 모든 뒷받침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는 전시 참여 기업, 지원 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산업기술진흥유공자, 기술사업화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100여 개의 기관이 산업부 R&D에 참여해 개발한 성과물이 전시되고요.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벤처,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공공기술 나눔, 산학연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식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복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틀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긴급민원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2024년엔 4,700여 건의 국민 불편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복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1566-3232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방정부의 정책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광명시 소식입니다.
광명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회복력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인정받았는데요. 특히 환경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속 가능성과 위기 대응 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요.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포용적인 정책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코쇼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쇼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 분야별 경진대회가 한자리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총 13,000여 명이 참여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21개 첨단 분야별 경진대회 결선과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각 대학은 코쇼에서 선보인 첨단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경진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이 첨단 분야 혁신 융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추워서 진짜 이 옷 든든히 입으셔야 돼요. 네, 뭐 요즘은 계속해서 날씨 이야기만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Channel A